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그 신용도에 따라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금리가 낮게 적용되고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말이 붙기도 하는데요. 이 채권은 투자 방식에 따라서 매우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단지 채권이 좋은 금리를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채권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위험을 취하면서 높은 수익률에 베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낮은 위험으로 내가 적절한 수익률에 만족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채권이 안전자산이 되는 경우는요. 국채 1년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단위의 투자를 이 기본 투자 단위라고 가정을 하면요. 국채 1년물 투자를 한 다음에 1년을 보유했다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진 않을 거예요. 1년을 보유할 때 이자를 4% 준다고 했다면 투자자가 이 1년물 채권을 보유하면 1년 후에 무위험 수익률 4%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신용 위험도가 제로겠죠. 국가가 갚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국채 1년물을 제외한 모든 채권에는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듀레이션 위험이고요. 두 번째는 신용 위험이에요. 채권에는 잔존 만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잔존 만기라고 하는 건요. 주식시장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S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단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권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S전자는 만기별로 수많은 종목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2월 18일 만기의 S전자 채권, 2028년 8월 11일 만기 S전자 채권, 2030년 3월 5일 만기 S전자 채권,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여러 종목이 존재하는 거예요. 채권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은 잔존 만기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과 변동성이 각각 다 다릅니다.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잔존 만기 2년 이하의 채권을요 단기채라고 하고요. 잔존 만기가 2년에서 5년 정도의 채권을 중기채라고 하고, 그리고 5년이 넘어가는 5년에 초과하는 채권을요 장기채라고 구분합니다. 이와 같은 채권의 잔존 만기는 듀레이션 수준을 결정하고요. 이 듀레이션은 곧 가격의 변동성, 즉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잔존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잔존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요. 만기 3년짜리 예금이 만기 1년짜리 예금보다 이자를 더 높게 쳐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채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장단기 수익률 곡선은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잔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상환이 불확실해지니까 금리를 더 많이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왜냐면 회사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들의 신용등급이 다 다르잖아요. 신용등급은 미국의 경우 S&P, 무디스 같은 기관에서 정하는데요. S&P, 그러니까 스탠더드 앤 푸어스를 기준으로 보면 AAA, 그리고 AA+, A-, 뭐 BBB, CD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BBB-보다 낮은 등급은요. 투기 등급 채권 또는 정크본드라고 간주합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만 해도 신용등급이 BB+로 정크본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단계나 상향이 돼서 BBB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투자 등급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그 신용도에 따라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금리가 낮게 적용되고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거죠. 당연하죠?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의 돈을 빌려야 될 거예요. 여기서 신용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다는 거니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넉넉한 이자를 챙기고 싶겠죠. 채권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첫 번째, 잔존 만기인 듀레이션 개념과 두 번째, 채권 발행처의 신용도, 이 두 가지를 접목하면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국채가 가장 안전하니까 가장 낮은 금리고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채권의 금리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른 좀 예외인 상황도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는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무조건 낮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겠죠? 이런 때는 단기 채권의 금리가 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급등합니다. 반면에 장기금리는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나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장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이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의 금리는요, 이 듀레이션과 신용도 두 가지 위험이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식을 보시면요. 채권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잔존 만기 듀레이션의 프리미엄이 얹어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금리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이 프리미엄이라고 이름이 붙은 위험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채권 만기까지의 잔존 기간과 연결된 그 듀레이션이 길수록 투자자의 위험이 높아질 테니까 금리를 높게 줄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신용도 그리고 국가 신용도가 엄청나게 낮다라고 하면은 신용 프리미엄이 크게 붙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증권사 앱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장외채권의 신용도, 종목, 금리 등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신용등급이 BB 이하로 떨어지는 채권은요. 금리를 굉장히 높게 줍니다.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채권은요. 하이일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고수익 채권이에요. 이런 채권은 회사의 신용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 있는 거죠.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고르시면 한 8% 정도 채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꽤 괜찮은 상품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 채권의 두 가지 위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잔존 만기에 따른 듀레이션의 위험과 그리고 두 번째 신용도에 따른 위험 말씀드렸어요. 근데 채권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만약에 이 세상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요. 채권 자산은 똥값이 됩니다. 지금도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하락한 건데요. 이런 지금 같은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채권 가격은 더 속절없이 떨어질 거예요. 이자율 10% 준다고 해서 그 채권을 샀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0%다 그러면 어때요? 손해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년 모든 자산 가격이 2배가 뛰는 상황에 채권 금리가 연 10% 정도다라고 하면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볼 거예요. 이자가 10%면 되게 높은 이자네 생각하시겠지만 아파트 값이나 주가가 2배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겠죠. 한국에서도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60년대 이 고도 성장기였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이때 채권을 보유하셨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해요. 막 단기간에 물가가 몇 배씩 뛰어 오르는데 채권 이자가 연 20%라고 한들 그게 높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위험들을 다 기억하시고 채권 투자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예금 대용으로 해서 채권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터라 연말쯤에 채권에 투자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채권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